안녕하십니까. 안세기금의 대표 박정호 회사입니다. 오늘 142강은요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가급적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여러 과목으로 분리할 수도 없고 하나의 개념이니까, 특히 이번에 2월 중에는 2월 중 급여가 나가는 날이니까 2월 말까지 연말정산해서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지급조서 및 명세서 정산 내용을 전 직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제출해야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전 직원이 무지 바쁘고, 또 저희 회사에서도 각 회사의 기장하고 세무 대리를 해주는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작업 부담이 지금 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은 정말 거의 초중을 맞는 그런 때니까 주 50시간 노동시간 지키고 어려운 그런 이제 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돌파해야 되고, 그래서 각자 자기 업무량과 능력에 맞는 그런 업무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일을 하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제 요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고, 각 근로자들의 개별 상황을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윤곽을 먼저 아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윤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우리 안세 지경천을 1월 30일자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개정 내용이 제일 첫 표지에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62페이지에 걸쳐서 잘 요약되어 있는 건데, 예, 국세청 전산 자료를 이제 또 받아가지고 요약을 한 것이죠. 요약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일단 작년하고 연말정산 바뀐 거에 해설에서 이제 한 구간이 세율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1억부터 5억까지가 38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억에서 3억까지가 38로 하고, 3억에서 5억까지에 40%를 추가하고, 5억 초과에 대해 42%를 했다는 것, 즉 2% 올리면서 5억 초과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에는 40%였는데 지금은 42% 됐다는 것, 이런 거 정도가 이제 크게 변경된 거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 감면이 70%에서 90% 올라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변동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2017년, 2018년 비슷한 건데, 그래도 그 기본을 2018년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 이게 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대한 모든 수를 근로소득이라고 그래요. 종속적. 이거에 대립되는 것이 이제 독립적인데, 독립적은 보통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그러죠.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속적 근로적에 대한 월급이나 급여, 보수, 연봉임금, 상여금 어떤 형태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근로소득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 개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로자 수당, 가족 수당, 직무, 출납 수당, 연월자 수당, 휴가비 지급, 직금 수당, 주식 수당, 주택 수당, 온갖 거의 수당이다. 다 근로소득이죠. 이런 근로소득에서 각 근로자들의 공통적 비과세가 있어요. 월 식사대 10만 원. 식당 내 구내 식당이라면 식비가 다 전액이니까 이제 한 끼당 10,000원이 돼서 20만 원이 돼도 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줄 때는 아직도 월 1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모르자라긴 하죠. 요새는 자가운전보증 20만 원, 이것도 20년 전에 세워지는 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연 223만 원, 연장, 야간 근로자 연봉 2,500만 미만이니까 이것도 해당 대자가 거의 없긴 없어요. 해외 파견하면 해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현지에 적응이 어려우니까 월 100만 원 정도의 실비를 비과세로 봐주고, 일직료, 숙직비, 출장비, 사내근로복지금에서 받는 장학금 같은 것도 비과세소득입니다. 그다음 장애급여나 유족급여, 근로자 직능력 개발 학자금 보조액, 요양비, 사망위로금, 또 여러 가지 이런 위로하는 유족급여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과세하기가 좀 안타까운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비과세 소득이 되는 것이다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근로소득에서 총 수당까지 더한 다음에 비과세소득을 뺀 나머지가 이제 일단 과세가는 소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근로소득은 언제 기속을 하는 것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근로한 제공한 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분쟁이 있어 받는다 하더라도 근로 제공일로 기속해서 시기를 잡아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고 재정산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이 경험 처분에 의한 상여금, 배당금이 근로소득 기속되는 경우는 이 경험 처분일 기속일에 되는 것이니까 근로제공이라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지금 한도 초과액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한 날이 2017년이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한도 초과액 받은 날이 2019년이면 19년에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다.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근로소득이 나오면 일단 먼저 원천징수를 해요. 매월분은 이제 보통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수칙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표준화된 임시징수를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많은 공제금액이나 월급을 연 평균이 있다고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임시징수를 해서 넣고 그래서 이제 그때 원천징수를 만들고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한 달마다 아니면 6개월마다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이때 이제 총 지급 명세서가 각 개별로 나오고 전체 직원에 대한 합산 지급 명세서로 집계해서 내는 것이죠. 그래서 3월 10일까지 보통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평소에 원천징수를 관리세액표에 하다가 이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2월 한 달 내내 하고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지만 한 달 동안 이제 거의 연말정산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 집계하고 뭐하고 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걸리고 그런 시점에서 일반 계속 근로자들은 다음 연도 2월분 지급 시에 즉 2월에 해서 이제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지급전 명세를 다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중도에 퇴직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퇴직 월에 급여 지급 시점에 그 1년에서 이 일정 그 근로기간 부분까지 급여에 대해 연환산해서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연을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직장에 가면 또 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퇴직을 하면 이때는 환급이 되는데 다음 몇 달치 다른 직장에 가서 환급 합산이 되니까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되게 많이 징수하게 되고 그래서 야, 전 직장 환급했는데 여기서 왜 더 받냐? 이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논리가 돼 있는 것이죠.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이제 기업 집단이나 재벌들의 회장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데 이때 하나의 주된 직장, 가장 큰 소득이 크거나 자기가 주로 있는 곳에서 종된 소득, 종된 회사의 월급을 다 통합 합산 받아가지고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그런 얘기죠. 연말정산을 미행하게 되면 이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연도 5월 말에 신고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때 가산세를 좀 내야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후에 나중에 그래서 추가 지급할 때 되는 추가 재정산할 때 되는 것이고 추가시에 재정산하면 되는 것이고 판결이나 분쟁이 있으면 판결에 재정산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각 근로소 수입식에 따라서 연말정산의 일반적인 원칙인수하고 연말정산 시점에 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연말정산 하려면 이런 각종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나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치수공제를 다 빼는 것이죠. 일단 근로소득 공제는 총 급여, 연봉, 비과세까지 뺀 급여의 500만 원까지는 70%를 공제해주고 57, 35, 350이 되죠. 500에서 1500 사이는 이제 350 원래 공제한 거에다가 40%가 공제네요. 40% 공제 구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1500에서 4500까지는 원래 거에 750에다가 초과액의 15% 공제 구간이다. 이제 점점 팍팍 줄어들어요. 4,500에서 1억까지 구간에서는 원래 요까지 공제 금액 1,200만 원 플러스 초과액의 5% 공제해 준다는 얘기죠. 1억 초과하면 이제 1억까지가 1,475. 연봉이 비과세 빼고 나서 비과세 한 연 공통으로 치면 한 20, 10 어쩌고 해가지고 한 450, 500 정도 될 거예요. 500. 그러니까 1억 500이다 그러면 500 빼 나머지 1억에 대해서 1억까지는 이제 1475다 된다. 그러니까 이제 1억 500인 연봉이라 할지라도 뺀 비과세 500 빼면 1억이고 1억에서 1475에 공제금을 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인적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기본 배우자 공제 150, 생계 공유 부양 가지고 자녀 공제 150씩, 60세 이상 공제, 부모 보이시고 살면 또 공제, 형제자매도 데리고 살면 20살 이하는 역시 공제, 60세 이상의 형제도 공제, 국민기초 수급자를 데리고 살면 공제, 입양자 등도 각 150만 원에서 이런 데서 보통 배우자, 4인 가족이면 150,
곱하기 4 이꼴 600. 이 600이 추가 공제네. 그래서 이거하고 더하면 거의 이제 2000 정도의 기본 공제액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여기다 이제 추가 공제가 있어. 인적 공제 말고 인적인 사항인데 추가한 사항으로서 장애인이 집에 있으면 200만원, 1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면 1인당 100만원, 또 여성이 세대주로나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또 집에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제 들어간 돈이 월마다 많은데 연 50만원 밖에 안 해줘요. 이렇게 이제 해준 게 있고. 그다음 이제 연금 보험료 공제 같은 게 있어요. 연금이 원래는 이제 전임 저축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적연금이건 개인연금이건 간에 저축임에도 불구하고 차감해서 공제해준다. 이것은 이제 저축이니까 원래는 공제 비용성이 아닌데도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뭐 특별히 이제 자기가 개인적 어떤 그 저금이나 저축 이런 거에 대한 지출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공제, 이거는 이제 건보료나 보험보험, 장기보험 같이 본인 부담에 대해서 전액 공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거의 그 전액 소모성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실업급여나 뭐 다른 고용보험 아니면 건강보험에 있던 혜택을 받는 건데 젊은 분들이야 뭐 자기 연봉의 6%, 6.23%를 그냥 보험료만 내고 거의 건강해서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에 갈 일이 없지만 나이가 들면 나중에 자기도 나이가 들면 병원에만 가고 소득이 없는 시대가 오게 되겠죠. 그렇게 서로 세대 간의 그 교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런 이제 보험료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이나 주택만 저축을 미리 하는 것, 아니면 주택을 미리 사고 나서 차입금을 빌려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지출 중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는데 연 300만 원까지 나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900만 원 지출됐다 그러면 4, 9, 36, 360이 돼도 3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개인 연금 저축이 있다. 불이익의 40%, 72만 원까지 연금 저축해야 돼. 연금 저축. 그다음에 벤처 투자액 같은 게 있을 때는 그 벤처 투자 자본 금액의 10%까지 공제해 주는데 종합소득이 50%될 때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벤처를 장려하기 위해서 각 개인들이 자기네 회사나 아니면 다른 회사 벤처 투자할 때도 그 투자 증빙 약정 자본금 약정서만 있으면 종합소득 50%까지 해서 그 지출금의 10%를 공제해 주는 것도 벤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신용카드로 많은 그 거래를 주도해서 지금 이제 전자정부에 의해서 자동세수가 연 20-30조가 더 올라오는 것도 이런 것이에요. 전자정부가 돼서 전자생계환서, 전자매수생계환서 및 그 신용카드로 인한 모든 거래가 뭐 5,000원짜리 뭐 빵 먹을 때도 신용카드를 제출하니까 이게 다 세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각 자영업자나 가게들의 매출 부가세 또 소득세 다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국가세수가 아주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총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이 25%. 이게 되게 애매해요. 총 연봉이 알아서 5천이다. 총 사용액이 이제 2천이다. 2천이 총 급여의 25% 이렇게 하니까 1250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초과한 700 정도의 15%가 되니까 5735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도도 또 1억 이하는 이제 250만 원까지 있고 200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게 뭐 말이 이렇게 나와서 많은 것 같지만 실제는 총 그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 5%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이제 저비과세 빼고 근로소득 공제 빼고 인적 공제 빼고 추가 공제 사항 빼고 각종 지출 공제 사항들 빼고 나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내 가지고 다단계 주진세율을 1,200까지 6%부터 이제 40%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세율이 1,200까지 6%, 1,200에서 4,600까지 구간은 15%인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아마 이거 다 빼고 나면 다 2, 3천 빠지니까 여기서 이제 2천 빠지고 기타 특별공제에서 한 400 빠져요. 그래서 한 2,500에서 3천. 아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은 한 3천 빠지는데, 3천 빠지면 연봉이 아이가 8천이냐면 3천 빼면 5천이 되니까 여기 1,200에서 4,600 구간에 속해서 대부분의 세율이 한기세율 15%에 들어갈 겁니다. 많이
내는 사람이 조금 더 연봉이 좀 많아서 좀 세다 하는 분들은 이제 24%대라고 보면 되시고, 그다음에 임원급 이상이나 이러면 35%대, 회장급은 48%, 4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당계 수를 곱한 다음에 나오는 수익에서 특별세액공제를 하는데, 전에는 이런 항목들이 전부 다 소득공제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소득공제로 들어가면은 한계세율 높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공제를 받는다. 뭐 40%, 42% 공제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깎아준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 세액공제를 빼버려가지고 전부 다 12% 정도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내는 금액의 12%, 연 100만 원 한도까지. 의료비도 본인분은 15%. 본인이 아픈 거니까 좀 많이 해줘야 되지. 그러나 가족분은 이제 1903% 초과액의 15%. 그러니까 이제 1903% 초과니까 예를 들어 연봉이 5천이면 3%, 355, 150만 원 이상이면 이거 굉장히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거의 별로 없죠. 그래서 해당이 거의 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은 것이에요. 교육비는 본인에 대한 전액의 15%만 해주고, 이것이 교육보험료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세율이 높은 사람은 한 3, 40% 되니까 15%가 아니라 세액공제 15%가 아니라 어떤 세율이 40%면 40%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를 이렇게 낮춘 것이죠. 아동 중고등 지출의 15%, 기부금도 정치자금은 전액인데 10만 원까지만이고, 지정기부 종교단체 외에는 이제 근로수익의 30% 가지고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10%까지만 근로수익을 해준다. 근로수익이 10%니까 저 근로수익 연봉의 10%가 굉장히 큰 거예요. 11조 내는 금액의 거의 다를 세액공제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기부 15%까지 해준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연구학 속에서 각자 항목이 있으니까 이 플로우를 잘 이해하시고 이 플로우에 맞는 각 근로자들의 지출증빙이나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을 반영해 주시면 연말정산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쫙 맞고, 그래서 이제 스페셜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아니면 각 세무 대리인이나 회계사 세무서한테 물어보면 충분히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이게 전 직원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고, 한 푼만 잘못돼도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 오류하지 않도록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윤곽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건 어디 가서나 잘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각종 외부 단체에서 연말정산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가시면 왔다 갔다 한두 시간 걸리고 거기다 듣는 거 하면 여기서 제가 한 30분 만에 이걸 강의한 걸로 대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교육이었습니다.